는 왜 나오는 건지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보다 월등히 권력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세뇌시키면서 성범죄를 하죠.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를 흠모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런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거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런 방식의 말이 나와요. 미안하다, 잊어라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죄의식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강간을 했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강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권력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성범죄가 나타나는 거죠. 안희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다, 네가 나의 위로가 되겠다 식으로 하는 거는 높아진 권력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파일러하고 제가 직접 전화 취재를 했는데 이제 보통 강간범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권력 추구형 강간범이 있고 권력 확인형 강간범이 있는데 자신의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도 좀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간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권력을 확인하려고 강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 확인형에 좀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랫사람이 나를 흠모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강간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강간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아랫사람을 강간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합의하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응한 거 아니냐, 네가 동의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뇌를 시키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괴념치 말아라, 잊어라라는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이 쓰는 상투적인 언어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저런 그렇게 말투가요? 예, 그렇습니다. 괴념치 마라, 잊어라, 미안하다 이런 게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는 글쎄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된다고 표현할까? 그런 권력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지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이 크잖아요. 그 관찰사, 그 도에서는 사실 이번에 정무 비서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당장에 안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정무직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 마음대로 주문하고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황제죠. 황제니까 괴념치 말라는 옛날에 왕이나 쓰던 말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느 회장, 지금은 그 회사 부도났는데 회장한테 밑에 직원이 보고할 때 회장님 분부라는 말 쓰고 오금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 쓰고 그때 깜짝 놀란 게 또 알현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충남도라는 이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괴념치 말라는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은 안 지사의 언어 습관에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괴념치 말라 이런 거는 상대방을 강간했지만은 아예 무시하고 너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무시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모성 본능에 읍소하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 스스로 힘든 얘기를 너한테 괜히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건 비서지만 어떻게 보면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자기도 약하다는 걸 통해서 읍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위협도 많이 하죠. 이 미투 있던 날 2월 25일인가요? 그 비서한테 사과하면서 그날도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협이죠. 너는 미투 아무리 해야 소용없고 내 손아귀에는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 어떻게 보면은 무장 해제시키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보다도 더 복잡한
이 심리가 좀 많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이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글쎄요, 이게 참 공개가 취재가 안 된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해외 출장이 그렇게 많고 대학 강연을 많이 다니고 네. 마치 이게 좀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김지은 비서가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은 왕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러한 사실관계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적에 뚜렷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갔고요. 저 해외 출장이 목적에 뚜렷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5년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행안부가 당진 평택학의 메리츠 중에서 29%만 당진 땅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두세 차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간부들에게 브리핑을 맡기면서 도지사이니까 민원의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대학 특강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은 현재는 도지사고 물론 충남도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안지사 인기가 굉장히 높았지만 본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보다는 더 크고 본인은 더 큰 그릇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행동들이 아닌가 싶고 저것들이 굉장히 저 사실관계가 의미 있는 사실관계인 게 뭐냐면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안지사가 그 충남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충남도의 공무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충남도에서는 그 누구도 안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위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사실관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이 논란이 되는 사람이 박수현 전 대변인인데 오늘 참 이쪽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이랑 인터뷰 내용을 좀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저의 고백으로 두 사람이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절 겁박하는 두 사람이 저는 정말 뻔뻔하다 못해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박수현이 직접 제게 김영미와의 관계를 말하였고 김영미도 직접 저한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물증을 댈 수 없는 불륜을 말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봐서는 참 바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회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회유 없었습니다. 지금 그럼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떠나셨던 그 얘기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지만 남편의 꿈이 정치였었고 향후에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기자회견장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이 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처까지 대동하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 시의원과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내연 관계였고, 그리고 그 내연 관계, 내연녀를 공천까지 했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반박을 하니까 그리고 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니까 아예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전 부인을 대동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부인이 뚜렷하게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나서서 뭐 둘이서 내연 관계였던 게 맞아요, 불륜이었던 게 맞아요라고 막 다 설명을 해준 건 아니지만 딱 한마디 오영환 당원이 한 이야기는 다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오 씨의 말을 종합을 하면 실제로 내연 관계가 계속됐었고 그 사실을 이 아내가 알면서 계속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감당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이 아파트에 수시로 드나드는 걸 자기가 직접 봤다. 박수현 전 대변인 혼자 사는 아파트에 시의원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봤고 네. 심지어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뭐 여자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이 시의원이 가서 싸우는 모습도 자기가 봤다. 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벌이를 네. 사실상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내가 떠난 거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자기가 좀 잘 돼서 아내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니 내가 힘들 때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내가 어떻게 그런 면목이 있겠냐. 네. 라고 해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아내는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런 어떤 내연녀 같은 어떤 여자 문제 때문에 네. 자신은 이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검증하는 과정에선 이런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박수현 전 대변인 일방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난 거고 자기가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무슨 걱정도 했냐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니까 서로의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변호인이 있잖아요. 박수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이 이제 이 아내, 전 부인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비밀 유지 서약이 그런 게 있었나 있죠. 봅니다. 예. 그거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걸 이해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네. 내용은 뭐 미투 운동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사생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처음에만 해도 박수현 전 대변인 충남도지사 후보 희망을 했습니다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성폭행에 관련되니 같은 당이고 친구니까 아주 참 정말 운이 없다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오영환 민주당원의 말에 의하면 그 전 부인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이 여태까지 다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 9월인가 이혼이 됐는데 김영미라는 거기도 컬링 대표 선수 이름과 똑같아요. 예. 시의원도 김영미래요. 그 분하고 관계는 한 10년 이상 또 계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혼 전에도 불륜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밝혀진 게 되는 거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주장이죠. 예.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게 생활고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살지 못하고 예. 실제 재산 공개도 거의 몇 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예.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주에서 출퇴근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불임동인가요? 청와대 옆에 집도 하나 얻어줄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은 생활 선거운동하다가 지난번에 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한테 좀 아슬아슬하게 그저께 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영환 당원이 얘기한 거는 그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안희정 친구의 피해자가 아니라 예. 본인께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이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단골처럼 불거졌던 메뉴이고요. 그리고 이번 4번째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죠.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심각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제도의 모순이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당에 입당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정당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고요. 김영미 시의원이 어느 날 울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등을 가독거리면서 아이들 생각해서 그 장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세상에 나왔으니 힘내고 이겨내자. 여기서 지면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도를 해왔고요. 또 저 역시 아시다시피
장애 아이를 이미 잃은 아빠 아닙니까?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들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왔고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박수현 대변인 이 문제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사실 순서가 약간 보도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라디오 인터뷰가 오늘 아침이었고요. 예.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영환 씨가 반박한 게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재반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 오영환 씨와 또 전처가 이렇게 본인의 얼굴과 또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했던 그 반박에 대해서 혹시 재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현 전 대변인 측에서 지금 현재는 안희정 전 지사 문제 때문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또 계속해서 출마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개할 수도 없고 또 안영환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과연 그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영환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불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전처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과 전처의 주장이 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이혼 사유인데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남은 이렇고요. 서울 한번 가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입장을 냈어요. 일단 그 입장 내용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날 이 피해자가 피해 여성이 밝혔던 성추행 당일이 2011년 12월 23일입니다. 이 당일에 자신은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조차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그날 뭐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12월 23일에 자신이 뭘 했는지 렉싱턴 호텔 카페 룸을 간 사실이 없고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일단 그날 당일에 바로 그 전날에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다 냈군요. 예, 그쵸.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거든요. 징역 1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새벽이라는 게 그날 밤에 이어서 밤 늦게까지 이제 방송을 녹음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당장 출두하라고 검찰 수사관이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했고 점심시간에 변호사들 만나서 회의하면서 밥 먹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는 계속 검찰 출두를 언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계속 팟캐스트 같이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날 자신은 렉싱턴 호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라고 그 사건 당일에 자신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최 대표님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나의 그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서 증인격으로 내세웠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상황을 겪기가 힘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12월 22일 밤부터는 나는 꼼수다 방송에 녹음을 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강제 구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분노했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여기 멤버들도 나는 꼼수대 멤버들입니다.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늦은 오후에는 명진 스님이 찾아와서 손수 쓴 책들을 가지고 와서 두고 간 사실이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에 을지병원으로 간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날 본인이 얘기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에는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여러 주변의 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주변의 지인들은 좀 본인의 지인이니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신빙성, 본인의 진술이 더 맞다는 신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3일에 대한 본인의 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다시 피해자가 재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이 12월 24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재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24일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저렇게 반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그 부분하고 듭니다. 좀 다시 정리해보고 좀 복잡해지는데 애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어떻게 보면 해명 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놨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당시에 그냥 고민을 전화로 털어놓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써서 정 전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었다는 겁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열흘 좀 안 됐나요? 열흘 정도 지나서 이메일을 보낸 건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저 이메일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사건 당일이 이 피해 여성이 처음에 기자한테 얘기할 때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12월 23일인 줄 알았는데 저 이메일 내용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12월 2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조금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날짜에 있어서는.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정 의원이 저에게 입을 맞췄다. 순간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호텔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존재 가치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이 여성에게 했다는 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마치 애인 같구나. 어느 언론사 전형을 진행 중이냐. 성형도 해줄 수 있다.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졸업도 축하해주려 했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뭐라고 쓰냐면 이런 그 사람의 말은 저에게는 모욕 그 자체였다. 대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여자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이 지인에게 자신이 그때 겪었던 상황을 거의 한 열흘 지난 후에 털어놓은 이메일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 수사로 간다면 이 이메일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거는 둘만이 아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를 최초에 12월 23일로 이제 그 기사에 보도되도록 한 게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또 고도의 어떤 그 함정에 가까운 전략일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24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꼼꼼하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를 지나서 재판으로 간다면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었던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그 행동을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평가 부분과는 별개로 나중에 결국은 법정에서 법적인 그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증거에 의한 싸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그런 그 이메일도 역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뭐 미안하다 내 스스로 힘든 얘기를 너한테 괜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건 비서지만 어떻게 보면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자기도 약하다는 걸 통해서 읍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위협도 많이 하죠. 이 미투 있던 날 2월 25일인가요? 그 비서한테 사과하면서 그날도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협이죠. 너는 미투 아무리 해야 소용없고 내 손아귀에는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 네. 어떻게 보면은 무장 해제시키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안희정 저 지사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보다도 더 복잡한 이 심리가 좀 많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이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글쎄요, 이게 참 공개가 취재가 안 된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해외 출장이 그렇게 많고 대학 강연을 많이 다니고 네. 마치 이게 좀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김지은 비서가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은 왕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러한 사실관계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적에 뚜렷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갔고요. 저 해외 출장이 목적에 뚜렷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5년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행안부가 당진 평택학의 메리츠 중에서 29%만 당진 땅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두세 차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간부들에게 브리핑을 맡기면서 도지사이니까 민원의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대학 특강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본인은 현재는 도지사고 물론 충남도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안 지사 인기가 굉장히 높았지만 본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보다는 더 크고 본인은 더 큰 그릇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행동들이 아닌가 싶고 저것들이 굉장히 저 사실관계가 의미 있는 사실관계인 게 뭐냐면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안 지사가 그 충남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충남도의 공무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저렇게 충남도에서는 그 누구도 안 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위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사실관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이 논란이 되는 사람이 박수현 전 대변인인데 오늘 참 이쪽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이랑 인터뷰 내용을 좀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저의 고백으로 두 사람이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절 겁박하는 두 사람이 저는 정말 뻔뻔하다 못해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박수현이 직접 제게 김영미와의 관계를 말하였고 김영미도 직접 저한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물증을 댈 수 없는 불륜을 말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봐서는 참 바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회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회유 없었습니다. 지금 그럼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떠나셨던 그 얘기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같은 당이고 친구니까 아주 참 정말 운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저 오영환 민주당원의 말에 의하면 그 전 부인하고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여태까지 다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 뭐 9월인가 이혼이 됐는데 그 김영미라는 거기도 컬링 대표 선수 이름과 똑같아요. 예. 시의원도 김영미래요. 그 분하고 관계는 한 10년 이상 또 계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혼 전에도 불륜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그 뭐 밝혀진 게 되는 거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주장이죠. 예.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게 생활고 때문에 그 그렇죠. 같이 살지 못하고 예. 실제 재산 공개도 거의 몇 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예.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주에서 출퇴근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그 불임동인가요? 청와대 옆에 집도 하나 얻어줄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선거운동 하다가 지난번에 왜 그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한테 좀 아슬아슬하게 그저께 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 오영환 당원이 얘기한 거는 그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 안희정 친구의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께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이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단골처럼 불거졌던 메뉴이고요. 그리고 이번 4번째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죠. 김영미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심각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제도의 모순이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당에 입당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정당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고요. 김영미 시의원이 어느 날 울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등을 가독거리면서 아이들 생각에서 그 장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세상에 나왔으니 힘내고 이겨내자. 여기서 지면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왔고요. 또 저 역시 아시다시피 장애 아이를 이미 잃은 아빠 아닙니까?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들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왔고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박수현 대변인 이 문제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순서가 약간 보도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라디오 인터뷰가 오늘 아침이었고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영환 씨가 반박한 게 좀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재반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 오영환 씨와 또 전처가 이렇게 본인의 얼굴과 또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했던 그 반박에 대해서 혹시 재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현 전 대변인 측에서 지금 현재는 안희정 전 지사 문제 때문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또 계속해서 출마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개할 수도 없고 또 안영환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과연 그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영환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불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전처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과 전처의 주장이 왜 나오는 건지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보다 월등히 권력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세뇌시키면서 성범죄를 하죠.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를 흠모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런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거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런 방식의 말이 나와요. 미안하다, 잊어라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죄의식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강간을 했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강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권력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성범죄가 나타나는 거죠. 안희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다, 네가 나의 위로가 되겠다. 식으로 하는 거는 높아진 권력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파일러하고 제가 직접 전화 취재를 했는데 이제 보통 강간범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권력 추구형 강간범이 있고 권력 확인형 강간범이 있는데 자신의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도 좀 내가 뭔가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간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권력을 확인하려고 강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 확인형에 좀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랫사람이 나를 흠모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강간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강간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아랫사람을 강간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합의하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응한 거 아니냐, 네가 동의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뇌를 시키는. 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괴념치 말아라, 잊어라라는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이 쓰는 상투적인 언어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저런 그렇게 말투가요? 예, 그렇습니다. 괴념치 마라, 잊어라, 미안하다 이런 게 권력 확인형 강간범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는 글쎄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된다고 표현할까? 그런 권력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지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이 크잖아요. 네. 그 관찰사, 그 도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정무 비서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당장에 안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정무직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 마음대로 주문하고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황제죠. 황제니까 괴념치 말라는 옛날에 왕이나 쓰던 말이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어느 회장, 지금은 그 회사 부도났는데 회장한테 밑에 직원이 보고할 때 회장님 분부라는 말 쓰고 네. 오금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 쓰고 그때 깜짝 놀란 게 또 알현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충남도라는 이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괴념치 말라는 그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지사의 언어 습관에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저 괴념치 말라 이런 거는 상대방을 강간했지만은 아예 무시하고 너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네. 무시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모성 본능에 읍소하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이혼 사유인데요. 이혼 사유들 구체적으로 이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충남은 이렇고요. 서울 한번 가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입장을 냈어요. 일단 그 입장 내용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날 이 피해자가 피해 여성이 밝혔던 성추행 당일이 2011년 12월 23일입니다. 예. 이 당일에 자신은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조차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그날 뭐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12월 23일에 자신이 뭘 했는지, 렉싱턴 호텔 카페 룸을 간 사실이 없고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일단 그날 당일에 바로 그 전날에 이제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다 냈군요. 예, 그쵸.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거든요. 징역 1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새벽이라는 게 그날 밤에 이어서 밤 늦게까지 이제 방송을 녹음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당장 출두하라고 검찰 수사관이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했고 점심시간에 변호사들 만나서 회의하면서 밥 먹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는 계속 검찰 출두를 언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계속 팟캐스트 같이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날 자신은 렉싱턴 호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라고 그 사건 당일에 자신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예,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최 대표님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나의 그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서 증인격으로 내세웠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상황을 겪기가 힘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12월 22일 밤부터는 나는 꼼수다 방송에 녹음을 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강제 구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분노했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여기 멤버들도 나는 꼼수들 멤버들입니다.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늦은 오후에는 명진 스님이 찾아와서 손수 쓴 책들을 가지고 와서 두고 간 사실이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에 을지병원으로 간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날 본인이 얘기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에는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여러 주변의 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주변의 지인들은 좀
본인의 지인이니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예.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신빙성, 본인의 진술이 더 맞다는 신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예. 문제는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예. 근데 날짜가 달라요.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3일에 대한 본인의 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다시 피해자가 재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이 12월 24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재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예. 24일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저렇게 반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은 부분하고 듭니다. 좀 다시 정리해보고 좀 복잡해지는데 애초에 기사가 나온 건 23일이니까 23일에 대한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다시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낸 거는 23일이 아니고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23일로 났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저렇게 23일의 행적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추가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추가 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지만 남편의 꿈이 정치였었고 향후에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기자회견장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이 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처까지 대동하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예.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 시의원과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예. 내연 관계였고, 그리고 그 내연 관계 내연녀를 공천까지 했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반박을 하니까 그리고 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그랬죠. 고발까지 하고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니까 아예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전 부인을 대동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부인이 뚜렷하게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나서서 뭐 둘이서 내연 관계였던 게 맞아요, 불륜이었던 게 맞아요라고 막 다 설명을 해준 건 아니지만 예. 딱 한마디 오영환 당원이 한 이야기는 다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오 씨의 말을 종합을 하면 실제로 내연 관계가 계속됐었고 그 사실을 이 아내가 알면서 계속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감당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이 아파트에 수시로 드나드는 걸 자기가 직접 봤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시의원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봤고 네. 심지어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뭐 여자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이 시의원이 가서 싸우는 모습도 자기가 봤다. 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랬죠. 돈벌이를 네. 사실상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내가 떠난 거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자기가 좀 잘 돼서 아내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니 내가 힘들 때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내가 어떻게 그런 면목이 있겠냐. 네. 라고 해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아내는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런 어떤 내연녀 같은 어떤 여자 문제 때문에 네. 자신은 이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박수현 전 대변인 일방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난 거고 자기가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무슨 걱정도 했냐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니까 서로의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변호인이 있잖아요. 박수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이 이제 이 아내 전 부인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비밀 유지 서약이 그렇죠. 있었나 봅니다. 예. 그거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많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걸 이해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네. 내용은 뭐 미투 운동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사생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처음에만 해도
그 박수현 그 전 대변인 충남도지사 후보 희망을 했습니다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성폭행에 관련되니